577년 2월 왕은 사리함을 묻고 목탑을 세웠다. 또다시 아들마저 앞세운 가혹한 운명. 왕은 그 비통한 심정을 사리함에 담아 29자의 명문으로 남겨두었다. 백제왕 창. 마침내 그의 꿈과 눈물이 1400년 만에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백제 창왕이 아버지 성왕의 무덤가에 올렸던 금동대향로입니다. 너무나 화려하고 정교해서 비장한 아름다움까지 느껴지는데요. 어쩌면 관산성 전투 참패로 아버지 성왕을 잃고 충격과 좌절에 빠졌던 창왕의 고뇌의 숨결이 이 향로에 담겨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창왕이 그로부터 정확히 10년 뒤 왕응사 사리함을 봉헌합니다. 그렇다면 왕응사 사리함에도 창왕의 또 다른 고뇌가 담겨 있지 않을까요? 서기 577년, 백제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창왕이 사리를 봉헌하고 애도한 왕자는 누구일까요? 또 무슨 일로 죽은 걸까요? 왕흥사 사리함 명문을 단서로 1400년 전 창왕이 겪었던 비운의 가족사, 그 씨줄과 날줄을 풀어가 보겠습니다. 왕흥사 사리함이 발굴된 지 4개월 만에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출토 상태이며 풀어야 할 미스터리가 많은 만큼 사리함의 명문은 열띤 논쟁을 불러왔다. 형태의 얼굴을 가진 패식. 금성문에 있는 글자라든지 또는 다른 용례하고 비춰볼 때 이 글자 자체가 상당히 멍하다 하는 이 글자하고는 차이가 29자의 명문 가운데 이도학 교수가 새로운 해석을 제기한 글자는 망자였다. 중복된 글자에 대해서는 이제 이 핵이 내려오지 않고 떠 있다는 것이죠. 대개 보면 이게 원래 정체자로는 3핵입니다. 하나, 둘 하고 니은자로 이게 이어지는 겁니다. 제대로 쓴다면 이게 니은자로 붙어야 되는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됐던 것이고요. 하지만 서체 전문가는 3자로 볼 수 없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상당히 이제 유사한 3자라고 보셨던 이도학교에서 이 망자입니다. 이것이 3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가 허획이 돼야 됩니다. 허획.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실획입니다. 실획. 구리로 만든 이제 불상이죠. 그렇다면 이도학 교수는 왜 석삼자로 보는 것일까? 왕흥사 사리함과 같은 시기에 유물에 새겨진 명문을 근거로 제시했다. 사비시대 출토품인 금동 석가열의 입상 뒷면은 불상을 만든 내력이 적혀 있다. 여기에 망자가 나온다. 그런데 사리함의 글자와는 달리 아래 획이 이어져 있다. 그래서 아래 획이 떨어져 있는 사리함의 글자는 석삼자에 가깝다고 보았다. 중국 제나라 방주타 묘지의 삼자와 안압지 출토목간의 삼자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손환일 박사의 분석은 반대였다. 도자라는 칼로 썼기 때문에 방향 전환이 힘들어 아래 획을 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같은 시기 북위에서 제작된 망자 역시 사리함의 글자와 유사한 형태다. 특히 손 박사가 주목하는 것은 사리함에 나오는 석삼자. 청동 사리함에는 망자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행 끝에 석삼자가 나오는데 확연히 다르다. 망자에 대한 분석은 엇갈렸지만 창왕이 죽은 왕자를 위해 사리를 묻었다는 것에는 의견이 일치했다.
그렇다면 창왕의 죽은 아들은 누구일까? 일본 서기에서 우리 문헌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창왕의 아들에 관한 기록을 찾았다. 지금까지 문헌으로 확인된 창왕의 유일한 아들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름 아좌퇴자였다. 아좌는 일본 쇼토쿠 태자의 스승으로 쇼토쿠 태자상을 그린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아좌퇴자의 행적이 남아있는 곳도 백제의 수도 사비가 아닌 일본의 후쿠오카였다. 먼저 찾아간 곳은 사가 현립도서관. 안녕하세요. 담당관이 고문서 보관실에서 한 권의 역사서를 꺼내왔다. 이 책은요, 사가현에 관한 역사에 관한 책입니다. 사가현의 역사를 기록한 비전국지였다. 그런데 비전국지의 이나사 신사편에 창왕의 이름이 등장했다. 흥미로운 것은 또 있었다. 창왕의 아버지인 성왕은 물론 아좌의 이름까지 나와 있다. 이나사 다이묘진이란 그 신사가 있거든요. 그 신사 안에 일본 김매 텐노 시대에 백제 소명왕 기록이 여기에 나왔습니다. 3대에 걸친 백제 창왕의 가족 이름이 이나사 신사 기록에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곧장 이나사 신사로 향했다. 이나사 신사는 깊은 산골에 자리하고 있었다. 지금은 작은 규모의 신사로 남아있지만 이나사 신사는 일본 3대 실록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유서 깊은 신사다. 이나사 신사의 궁사는 신전에서 대대로 전해오는 목판 한 장을 꺼내왔다. 신사의 역사를 기록한 목판이었다. 창왕의 아버지 성왕이 신으로 모셔지고 있었다. 生命王の神と姫の神、姫神と朝の神と 아좌 역시 신으로 모셔져 있었다. 唱えておりました。この御柱の神様は百済の国の聖王と同妃と王子の朝の霊である、魂である。昔、倉重というんでしょうか、宮においで。 더욱 놀라운 것은 목판에 연이어 적혀 있는 기록. 아버지 성왕과 어머니의 영혼을 소중하게 섬기는 아좌의 효심에 감복해 신으로 모셨다는 기록이다. 아좌가 창왕의 아들이 아닌 성왕의 아들이라고 못 받고 있다. 신사 기록에 대한 이들의 믿음은 확고했다. 朝太子が亡くなられた時に、里人たちはこのような親孝行の方をやはりここでお祭り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朝太子の御霊を生命をあるいはその妃様の御霊と一緒にこの土地に里人たちがお祭りしたということになっております。 아좌가 이 마을에 머문 것은 사실이었다. 이곳은 지금은 매립되어 공터로 바뀌었지만 바다를 건너온 아좌가 닻을 내린 곳이라 해서 하스포가사키 항구라는 지명이 생겼다고 한다. 아좌와 관련된 또 다른 지명은 기탄 곳에 높은 분이 살았다는 뜻이다. 바닷가 작은 마을에 도착한 아좌는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며 지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좌의 이후 행적을 알 수 있는 단서는 쇼토쿠 태자상이 유일하다. 과연 이 마을 주민들의 믿음대로 아좌는 창왕의 아들이 아닌 형제였을까? 분명한 것은 아좌가 외로 건너온 시기는 일본의 추고 천황 때인 597년으로 창왕이 사리를 봉안하고 20년이 지난 후다. 그렇다면 창왕에겐 역사서에 기록되지 않은 또 다른 왕자가 있었다는 얘기다. 삼국사기에서 그 단서를 찾았다. 사리한 명문 속의 죽은 왕자에 대한 실마리는 위덕왕 8년 신라와의 전투 기록이다. 창왕에게 신라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었다. 아버지 성왕의 참혹한 죽음을 불러온 관산성 전투의 참패.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 재기하기 위해선 신라와의 일전은 불가피했다. 백제와 외를 이어주는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하던 대가야마저 신라가 차지해버려 백제는 고립된 상태였다. 561년 7월 창왕은 마침내 신라 공격을 지시한다. 공격 지역은 대가야로 통하는 신라의 변경지대. 창왕의 아들은 태자 시절 창이 그랬던 것처럼 선봉에서 전투를 지휘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전투도 1천여 명의 사상자를 낸 채 백제의 패배로 끝났다. 사리한 명문 속의 왕자는 이 전투에서 전사한 것은 아닐까? 사리탑을 조성한 데는 그럴 만한 정당한 어떤 근거, 당당한 어떤 근거가 있다고 이제 봐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원인을 찾는다고 한다면은 이두광 때 그 국정 과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신라에 대한 응징이죠. 실제로 이두광 때 신라와의 전쟁이 이제 여러 차례 전개되고 있었는데 그런 전쟁 과정 속에서 위도왕의 왕자들이 전몰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사리기 명문에 적혀 있는 이제 왕자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라와의 전쟁터에서 산화한 위도왕의 왕자들을 가리킨다. 신라와의 전투에서 아버지를 잃고 또다시 자식까지 빼앗긴 비극적인 운명. 분노와 절망 사이를 오가던 창왕은 아들의 죽음마저 헛되이 할 수 없다는 다짐을 담아 왕흥사 사리함을 봉안한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창왕의 일생일대 과제는 신라와의 결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패전으로 이러한 뜻을 일사천리로 추진하는 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창왕은 이 신라와의 일전을 다시 준비하는 일환으로 순국한 왕자를 기리는 사리 공양대회를 열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 단서는 사리함 명문의 마지막 두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리 이장시 신화 위삼.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리 두 알을 묻었는데 신의 조화로 세 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기적이 실제로 가능했을까요? 어쩌면 그 수수께끼를 풀어줄 단서는 사리함의 명문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 보다 정밀한 분석을 위해 불교 사학을 전공한 김상현 교수를 찾아갔다. 예. 저도 이게 지금 명문인데, 그러니까 이게 여기 정유년 2월 15일 이게 지금 아마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사리함 명문의 봉안 날짜에 주목했다. 2월 15일은 불교 역사에서 특별한 날이었다. 부처님의 열반일에 해당합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신 날짜죠. 그러니까 그 부처님이 돌아가신 그 열반일에 특별히 이 사리를 모셨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됐는데 아마도
이제 그 부처님의 그 일대 생애 중에서 탄생과 열반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고대로부터 고려시대 2월 15일은 부처의 열반일로 고려 전기까지는 연등회를 개최하는 국가 기념일이었다. 열반일에 해당하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 중에서 이제 그 신화. 그렇다면 창왕이 사리함 명문을 통해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 또 이 중에서 그 아주 신이하게 변화를 일으켜서 셋이 됐다고 하는 원래 두 매를 봉안했던 것이 김상현 교수는 사리함 명문의 마지막 구절 신화위삼에 주목했다. 굉장히 그 종교적으로 그 신이함을 강조해서 그 신성성을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뜻이 있겠죠. 그런데 발굴 당시 왕흥사 사리함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이 차 있었다. 황금 사리병에도 사리는 없었다. 사리 대신 맑은 물만 고여 있었다. 사리는 어디로 간 걸까? 물에 녹은 것일까? 사리함에서 채취한 물을 분석하기로 했다. 지난 1월 24일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성분 분석에 들어갔다. 채취한 물에 사리가 녹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과 분석이 진행됐다. 양이온 검사에서 특이한 점이 발견됐다. 칼슘 함유량이 많은 것으로 나온 것이다. 칼슘은 사리의 방사선 동위 원소의 하나인데 과연 사리의 성분일까? 아직은 단정하기엔 이르다. 칼슘은 토양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사리암 주변의 토양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최종 분석 결과 사리병에서 검출된 칼슘은 주변 토양에서 유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사리의 성분 중 유일하게 토양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프로토악티늄이다. 그러나 사리병에서 채취한 시료에선 프로토악티늄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볼 때 이 액체는 이 사리가 녹은 액체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 분석을 통해 가지고서 이 사리 행방은 지금 밝힐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현대 과학으로도 알 수 없는 사리의 정체. 창왕이 봉안한 사리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아니면 처음부터 사리는 없었던 걸까? 사리암의 명문에 엄연한 사실로 기록되어 있는 신화위삼의 기적. 두 알의 사리가 세 알로 늘어났다는 기적은 대체 어찌 된 것일까? 중국의 도낭 석굴에서 의문을 풀어줄 첫 단서를 찾을 수 있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보호를 받고 있는 도낭 석굴에는 수많은 벽화가 그려져 있다. 벽화를 모두 전시하면 그 길이가 22km에 이를 정도다. 그 중에는 사리 기적을 보여주는 벽화도 있다. 도낭 323굴의 초당대 벽화다. 사리를 공양하는 장면을 묘사한 그림인데 오색의 찬란한 빛이 쏟아져 나온다. 고승전에도 기록되어 있는 사리 기적담이다. 사리라든지 아니면 불상의 신의와 기적을 보여줌으로써 일반인들을 포섭하는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의한 기적들을 행했을 경우에 그것들을 기록으로 남기게 되고요. 그렇다면 창왕이 567년에 아버지 성왕의 무덤가에 능산이탑을 세우고 사리를 봉안한 사실이 두 번째 단서다. 능산리 사리탑 조성은 창왕의 본격적인 대외 활동을 알리는 정치적 전환점이자 신호였다. 그런데 삼국사기에 왕흥사 사리함을 봉안한 577년 10월
백제가 신라를 기습 공격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그것도 변경이 아닌 신라의 주군 깊숙이 쳐들어갔다는 것이다. 주군의 위치는 신라의 서부 지역이다. 지금의 경북 선산과 구미 일대로 신라의 수도 경주로 통하는 관문이다. 더구나 선산과 구미 지역을 장악하면 상주를 거쳐 곧장 한강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우리 백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요. 우리 백제도 충분히 이기심이 있다니까. 신라와의 전쟁에서 번번이 패한 창왕이 공격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전쟁을 말리는 원로 대신들을 설득하고 백제군의 실추된 사기를 고양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급선무였다. 그렇다면 577년 신라에 대한 공격을 앞두고 그해 2월 왕흥사 사리암을 봉안한 것은 아닐까. 불교적으로 신앙적인 차원에서 신의를 보여준 거다라고 단순하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왕에 의해서 이런 신의들이 보여지는 경우에는 대부분 그 민심을 수습하거나 안정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죽은 왕자를 위한 그 사리탑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왕자가 전쟁터에서 이제 전몰을 했었다. 그 일을 위해서 사리탑을 조성한다. 그럴 때는 이제 그 백제의 어떤 주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결집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언제 전쟁터에서 승국한 왕자처럼 신라를 응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각오랄까 결의 이런 것이 이제 가시적인 목탑 조성을 통해서 이제 확립이 되는 것이죠. 또 그로부터 8개월 뒤 신라를 침략한 백제군은 비봉산을 넘어 선산 일대까지 진출한다. 지금도 비봉산 정상에 올라서면 굽이굽이 흘러가는 낙동강 줄기가 한눈에 들어올 정도로 요새 중의 요새다.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야 하는 창왕의 백제군도 지켜야 하는 신라군도 한치의 양보가 있을 수 없는 혈전일 수밖에 없었다. 전투 규모로 보면은 일단 그 유도강 9년에 신라 서쪽 변경을 약탈했다는 기사와는 달리 이번 기사는 신라 주9년을 침략하였다고 나오고 그 마지막 전투가 있었던 일선주 북쪽에서 보면은 사상자가 3,700이 나오는 걸로 보면은 유도강 9년에 있었던 그 전투보다도 더 큰 규모였고 또 아마 동원된 군사력도 양쪽에서 굉장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왕이 신라와의 결전을 8개월 앞두고 전사한 아들을 기리는 왕흥사 사리탑을 세운 것은 단순한 우연이었을까? 신라와의 전투에서 아버지와 아들을 연이어 잃은 창왕은 사리탑을 세우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온 나라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거행된 왕흥사 사리 공양대회. 창왕은 바로 그 자리에서 신화 위삼의 기적이 일어났음을 알리고자 했던 것은 아닐까. 전투에서 승리를 좌우하는 것은 성능 좋은 무기와 병사들의 자신감입니다. 태자 때부터 전장을 누비고 다녔던 창왕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오랜 세월 절치부심 준비해온 신라와의 결전을 앞두고 진행된 사리봉안식. 당연히 온 나라 백성의 눈과 귀가 이 사리봉안식에 쏠렸겠죠. 창왕은 바로 이 자리에서 사리 기적이 일어났음을 알립니다. 부처의 신통력이 백제를 돕고 있다는 걸 백성들에게 보여준 것이죠. 아버지 성왕의 오랜 꿈이자 창왕이 일생을 걸었던 불교적 이상국가 건설.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창왕의 노력은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형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창왕의 시호는 위덕왕이다. 하지만 삼국사기엔 왜 위덕왕이란 시호를 올렸는지 그 이유는 나와 있지 않다. 불교에서 위덕명왕은 중생의 번뇌를 없애주는 5대 명왕 중에 한 분이다. 창왕의 시호가 바로 그 위덕명왕이다. 일본 서기에는 우리 문헌에는 없는 창왕의 그러한 면모가 잘 나타나 있다. 왕흥사 사리암을 봉안한 577년, 창왕은 불상을 만드는 장인인 조불공, 절을 만드는 장인 조사공 등을 오사카에 파견한 것으로 나온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오사카. 지금도 도심 곳곳에는 백제 창왕이 파견한 사절단의 흔적이 남아있다. 사천왕사는 오사카에서 가장 오래된 유서 깊은 사찰이다. 경내에 들어서면 5층 목탑이 우뚝 솟아있고 금당과 강당이 일직선상에 배치되어 있다. 전형적인 백제 가람 양식이다. 5층 목탑도 백제탑 양식이다. 사천왕사 어수선 연기에는 그 내력이 자세히 실려 있다. 사천왕사는 창왕이 파견한 백제불교 전문가들이 세우고 머물렀던 사찰이었다. 사천왕사 옆에 자리한 금강조는 당시 창왕이 파견한 백제기술자의 후손이 운영하는 불교 건축 전문 기업이다. 하루도 빠짐없이 예불을 드리는 곤고 도시미츠 씨는 당시 창왕이 파견한 조불공의 39대 손이다. 그의 선조는 쇼토쿠 태자의 요청으로 백제에서 건너왔다. 이후 그의 가문은 1400여 년 동안 사천왕사를 보수하고 관리하며 금강조를 운영해왔다. 천년이 넘는 오랜 세월 이어져온 금강조의 족보 5m가 넘는다. 족보에는 당시 창왕이 파견한 백제의 사찰 건축가들 이름도 적혀 있었다. 3人大工棟梁こっち呼んだんですね。本郷早見長道3人の大工を召し寄せられて、四天王寺を3人協力して建てて、その後初代のこの真言宗重光を東壇に暫置せられると。ここへ 사천왕사를 보수하고 개축할 때마다 만들어온 금강조의 설계도에는 창왕시대 백제 사찰 건축술이 그대로 남아있다. (1400년이) 넘는 오랜 세월, 창왕시대의 백제 사찰 건축 양식을 지켜내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이미 몇 차례 부도 위기를 겪기도 했다. 하지만 창왕시대의 전통 기술을 버리지 않았다. 그것이 금강조의 철칙이었다. 본 건물을 짓기 전에 먼저 축소 모형을 만들어 테스트하는 것도 1400년 동안 전해온 방식이다. 기계와 금속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창왕이 백제 사찰 건축가들을 파견했을 때 그 기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법융사에도 창왕의 자취가 남아있다. 법융사의 각종 건축물뿐만 아니라 그 안에 모셔진 불상들도 대부분 일본의 국보급 유물이다.
불상들이 즐비한 법융사 금당은 박물관을 방불케 한다. 그 중에는 백제 관음상도 있다. 2.8m에 이르는 큰 키에 가냘픈 몸매. 나무로 만든 이 불상은 세계인들이 극찬하는 예술품이다. 동양의 비너스로 불리는 백제 관음상은 백제에서 만들어 법융사에 보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래서 이름도 백제 관음상이다. 창왕의 고뇌에 찬 숨결이 남아있는 곳은 1년에 2차례만 개방되는 법융사 몽전이다. 봄과 가을에 각각 한 달씩 일반인들에게 공개되는 몽전에는 특별한 불상이 모셔져 있다. 바로 이 불상, 구세관음상이다. 나무를 깎아서 조각한 뒤 금박을 입혀서 만든 구세관음상의 키는 180cm. 사람의 신체와 같은 크기로 만든 등신상이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처가 아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 화려한 보관 아래로 흘러내린 긴 머리카락이 조각되어 있다. 얼굴도 표정도 사람의 형상을 한 구세관음상. 그렇다면 구세관음상은 누구를 모델로 삼은 것일까? がですね、100年前にフェノロサあるいは岡倉天子によってその扉が開けられた時に多くの感動を読んだんですね。で今日本の中では法隆寺っていうとどうしても聖徳太子との関わり合いが強いんでありますけれど、聖徳太子のお姿をそのまま写したんだというのが日本の一般的に言われているものです。 하지만 19세기 일본 정부의 위탁으로 법융사의 문화재를 조사한 페놀로사의 기록엔 전혀 다른 사실이 실려 있었다. 구세관음상은 추고천왕 때 조선 즉 백제에서 수입해왔다는 것이다. 오류지의 그 임해도로 몽전에 딱 가보니까 열쇠가 채워지는데 녹이 쓸어 있거든요. 그래서 페놀로자 이거 열어보자 라고 말하니까 호류지 스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는 그 옛날 조선에서 건너온 그 불상을 모셔놓고 있는데 몇백 년 동안 우리는 열어보지 않았다. 이거 잘못 열면 우리는 이게 지금 지진이 일어나서 우리 절 다 불타버려서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이 페놀로자는 그 정부로부터 촉탁을 받았기 때문에 강제로 열었죠. 여니까 그 캐비넷 그 주자 속에서 아주 솜으로 싼 182cm인가 하는 그 아주 아름다운 목조 관음보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페놀로자가 말하기를 뭐라 그랬냐면은 호류지에 전해지는 옥충주자와 이 몽전 관음은 조선에서 건너온 위대한 두 걸작품이다 그랬잖아요. 임상현 교수가 보여준 또 다른 기록에는 보다 구체적인 증언이 실려 있었다. 15세기 법융사 스님이었던 성애가 남긴 기록이었다. 위덕왕이 그 연모 부왕이 성왕이죠. 그 부왕을 연모해서 만들어서 나타낸 존상이 곧 구세관음상 이것이다. 그래. 법융사 스님이었던 성애의 기록은 구세관음상이 백제 위덕왕이 아버지 성왕을 연모하여 만든 불상이라고 전한다. 사람의 모습을 띄었던 구세관음상의 얼굴, 그것은 관산성 전투에서 창을 격려하러 나섰다가 참혹하게 숨진 성왕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성왕은 불법을 백제충흥의 구심점으로 삼았다. 태자 시절부터 창에게 아버지의 길은 곧 자신의 길이었다. 그 길은 바다 건너 외에도 다 있었다. 일본 서기엔 성왕이 처음으로 외에 불교 문명을 전하며 만고의 법 중에서 최고의 법이라고 소개했다고 실려있다. 관산성 전투의 참패로 못다 이룬 아버지의 꿈은 창왕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꿈이었다. 창왕은 왕흥사 사리함을 봉안한 이후 본격적으로 대일본 외교에 나섰다. 그대들은 외로 건너가 불법을 전하는 데 전념하라. 일본 서기에는 창왕이 577년 이후 계속해서 불교사절단을 일본에 파견한 것으로 나온다. 외교 정책의 일대 전환이었다. 유도강 그 24년경쯤 되면은 상황이 달라진 거죠. 중국 정세가 우선 그 북주에 의해서 통일돼 가고 뭐가 또 변화가 나오게 됐던 것이고, 또 유도강으로서는 그 중국 외교에 이렇게 몰두하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의 그 반성할 점도 있었겠죠. 그래서 오히려 과거처럼 또 외까지 아우르는 이러한 외교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국가 이익과 자신의 집권 3기를 채울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렇게. 오사카에는 창왕이 파견한 첫 불교 사절단이 도착해서 남긴 유적이 있다. 지금은 주춧돌만 남아있는 대별항사. 당시 백제의 불교 사절단이 세운 대별항사는 창왕의 대일본 문화외교의 센터로 일본 고대 문명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単に一つのお寺ができたというんじゃなくて、日本にはそれまでなかった異国文化の凝縮したものがですね、出来上がった。それは宗教センターであったと同時に、異国文化センターであって、日本の人々は初めて見るものだったろうと思いますね。 나라현은 일본이 고대 국가로 도약하는 아스카 불교 문명의 산실이다. 그 출발점에 백제 창왕이 보내온 사리 봉안식이 있었다. 일본 최초의 국가 사찰이자 백제 사찰 기술로 만들어진 비조사에 그 자취가 지금도 남아있다. 비조사 사리탑 유적의 안내문은 백제 창왕이 593년에 사리를 보냈다고 전한다. 일본의 불교 역사서인 부상약기에는 비조사 사리봉안식 풍경이 자세히 실려있다. 100여 명의 대신이 백제 옷을 입고 창왕이 전한 사리를 맞이했다고 한다. 사리봉안 행렬이 출발한 곳은 당시 유력한 대신 소가노 우마코 저택이다. 먼저 화려하게 장식한 4대의 수레가 앞섰다. 이어 백제 옷을 입은 100여 명의 대신들이 긴 행렬을 이루며 뒤따랐다. 비조사에는 스이코 천황과 쇼토쿠 태자가 사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소가노 우마코を先頭にここへ到着して、そして推古天皇聖徳太子の待っておられるここで日本最初の仏舎利の、納める祝典をされた。これが日本第1号日本最初のお寺の始まりです。 일본이 고대 국가로 성장한 분수령이 되었던 아스카 불교 문명은 그렇게 퍼져나갔다. 백제는 물론 일본까지도 불국토로 만들고자 했던 성왕의 못다 이룬 꿈. 그 간절한 꿈을 창왕이 아스카 불교 문명으로 이끈 것이다. 한때 스님이 되려 했을 만큼 비운을 겪었던 창왕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일본에선 문명의 전파사로 기억되고 있다는 것은
다시 일어서기 위한 재기의 노력이 만든 결과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창왕은 수도인 사비에도 그의 이상과 꿈을 남겨두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비성 넘어 백마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창왕의 역사를 간직해온 왕흥사 터가 나온다. 겨울 동안 중단됐던 발굴이 재개됐다. 1400년 전 까마득한 시간의 역사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발굴은 대부분 수작업으로 진행된다. 왕흥사 사리함도 이렇게 찾아냈다. 창왕이 세운 사리탑의 규모는 발굴된 목탑지로 추정이 가능하다. 높이 거의 5층 규모로 본다면은 거의 뭐 한 20m 이상. 사리함을 묻고 조성한 사리탑은 20m 높이의 거대한 목탑이었을 것이다. 추가 발굴이 진행되는 곳은 사리탑 주변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건물터다. 백제 가람 양식을 기준으로 삼으면 창왕이 세운 왕흥사 역시 사리탑 뒤로 금당과 강당을 일직선상에 조성했을 것이다. 그런데 왕흥사 발굴이 진행되면서 그동안 국내 사찰에서는 발견된 적이 없는 독특한 시설이 확인됐다. 사찰의 중심축으로 이어지는 너비 13m 규모의 도로 시설이었다. 창왕이 왕흥사에 행차할 때 지나다니는 것으로 보이는 어도는 백마강까지 이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발굴된 어도 시설을 바탕으로 복원하면 왕흥사는 이런 모습이다. 삼국사기에는 왕흥사가 완공된 이후 백제 왕들이 매번 배를 타고 와서 특별한 의식을 거행했다고 한다. 행향의식이다. 왕이 직접 향을 피워 올리는 왕흥사의 행향의식은 국가적인 행사였다. 이상한 점은 왕흥사의 위치다. 왜 하필이면 사비성 밖에, 그것도 백마강 너머에 왕흥사를 세운 걸까? 백제가 수도를 사비로 옮긴 것은 538년. 사비성은 성왕이 설계하고 건설한 도시였다. 당시 16살이었던 창은 아버지 성왕이 사비성에 담고자 했던 백제 중흥의 꿈과 이상을 지켜보았다. 성왕은 잃어버린 고토를 되찾겠다는 간절한 염원을 수도 건설에 담았다. 옛 부여의 행정단위인 오부도시로 건설했다. 그것은 백제의 뿌리를 고구려가 아닌 옛 부여에서 찾겠다는 선언이었다. 성왕의 사비성 건설 프로젝트의 중심에는 정림사가 있었다.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당시 사비성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유적이다. 그런데 정림사탑이 바라보는 방향은 정확한 북쪽이다. 성왕이 전사한 뒤 사비성 건설 프로젝트의 완성은 창왕에게 주어졌다. 이후 창왕은 정림사를 중심으로 사비성 밖의 동북쪽에는 능산리 사찰을, 그 서북쪽에는 왕흥사를 세운다. 백제 국민들의 어떤 그 사기를 진작시키고 왕실의 어떤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교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그런 사상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방향 전환이랄까, 어떤 길을 모색하는 방법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명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위도광이 이제 호국 에너지를 결집시키고, 그리고 이제 왕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위도광이 아버지의 명복을 비는 사찰하고 아들의 명복을 비는 사찰을 각각 이제 동과 그 서예, 그 나성 바깥 동과 서예 이제 그 배치해서 만들지 않았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왕이 백마강을 거슬러 오고 가는 왕흥사는 북방으로 가는 길목이었다. 창왕에게 왕흥사는 아버지 성왕이 시작한 사비성 불국토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거점이었다. 그것은 신라와의 전투에서 참혹하게 죽어간 아버지 성왕과 아들로 이어진 3대의 꿈이었다. 창왕은 왕흥사 사리함에 반드시 그 꿈을 이루겠다는 눈물 어린 다짐을 새겨두었던 것이다. 좌절과 시련의 연속이었던 창왕의 일생.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 창왕이 꿈꾸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백제를 불국토로 중흥시키겠다는 꿈이 아니었을까요? 어쩌면 그 꿈은 아버지 성왕의 비참한 최후를 지켜드리지 못한 불효를 싣고 아들마저 빼앗기고 다짐한 반드시 이루어야 할 자신과의 약속이었는지도 모릅니다. 1400년 전 백제 창왕이 남긴 왕흥사 사리함. 우린 이 작은 유물의 발굴로 그간 공백으로 남아있었던 창왕의 삶을 일부나마 되살릴 수 있었습니다. 왕흥사 사리함에 담긴 백제 창왕의 눈물은 잃어버린 고대사, 미완의 역사를 완성해 나가는 것이 우리 시대의 과제라고 말하는 것은 아닐까요?